원자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많이 있어서 원자력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오늘 주제가 탄소 중립 시대, 원자력이 어떤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과 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완전히 갈려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된다면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관점에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선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리고 탄소 중립과의 역할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그리고 도입이 돼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탄소 중립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와 관련된 제언과 토론,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주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기를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한테 전기가 어디서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벽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은 벽에 그 전원 스위치를 꼽으면 전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전기가 벽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 지금은 이렇게 많이 편하게 전기를 풍족하게 쓸 수 있지만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전이죠. 해방 직전에 그리고 해방된 그 해를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발전 전력을 보면 북한에서 대부분 생산이 됐습니다. 그 거의 96%에 가까운 전기가 북한에서 생산됐는데 그때는 이제 압록가스 수력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고 남한에는 4% 정도의 전기만 생산이 됐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는 북한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8년 5월 14일 날 북한에서 갑자기 전기를 끊었습니다. 왜 끊었을까요? 1948년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어서 5월 14일 날 북한이 갑자기 전기를 끊었을까? 5월 10일 날 그 재헌국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그 독립적인 국가를 이제 하기 위한 재헌국회를 위한 선거가 총선이 있다 보니 이제 그 총선이 끝나고 전기를 끄는 거죠. 100% 전기 중에 96% 가까이가 갑자기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의 전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6.25 전쟁이 있었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니 미국이 전기를 굉장히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의 과학기술 고문이었던 시슬러 박사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박사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미국처럼 전기를 편하게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늘 가지고 다니고 있던 가방 속에서 우라늄 1g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게 있으면 한국도 미국처럼 가능하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원자력 발전이란 말을 하게 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20년만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1958년부터 물론 56년에 이제 원자력 그 관련된 국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지만 원자력 법과 원자력 그 관련 기관이 만들어진 거는 1958년, 59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딱 20년 걸린 1978년에 고리 1호기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리 1호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20번째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3번째로 원자력 발전국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함축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해서 그 50년 만에 어떤 그 한국에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한 거를 국제원자력기구라고 IAEA가 매년 9월 달에 총회를 여는데 2009년에 그 총회에서 기술 전시할 때 한국이 어떻게 원자력을 도입을 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를 했는지를 전시를 하는 과정에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이런 그림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50년 만에 원자력을 시작을 해서 수출까지 한 나라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AEA에서는 어떻게 해서 한국이 50년 만에 원자력 에너지 빈국에서 원자력 그 선진국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새롭게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려는 나라들이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원자력 선진국이 아닌 한국을 배우고 싶다,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라고 한 것이 이런 그 기적을 이루어냈는지를 배워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2009년에 연구용 원자로 첫 번째는 요르단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연구용 원자로 수출을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2월 달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을 하게 된 정말 큰 그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 강국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당시에는 이제 원자력 르네상스다. 뭐 앞으로 뭐 원자력이 이제 최고다. 뭐 정부에서도 원자력을 뭐 그 50몇 기를 수출을 하겠다. 뭐 이런 그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2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났죠. 원전 사고가 이제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에 의해서 범람이 되고 이 범람에 의해서 외부 전원 상실로 인한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생기게 됐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국가에서 원자력을 부흥하겠다고 계획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이제 그 변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에서는 그 원전을 옹호하는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제 압승을 한 그런 일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원자력을 다시 좀 추진을 할 계획을 세웠다가 후쿠시마가 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이제 원자력을 완전히 접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11년에 이제 원전 사고가 났으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났기 때문에 2012년을 보시면 다른 나라는 미국, 프랑스, 한국 원자력을 그래도 가장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미국 그리고 프랑스, 뭐 한국도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가 난 당사국이기 때문에 원전을 다 정지를 해서 거의 없다시피 해졌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이 줄이고 지금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원 공급 측면에서 에너지를 바라봤다면 앞으로는 기술 개발에 기반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결국 환경과 안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같이 다 잡을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에너지 정책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2021년 작년이죠. 32개 원전 운용 국가 중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는 이제 10개 추진국들을 보면 여기서 빨간색이 석탄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노란색은 이제 화석연료, 그리고 하늘색이 원자력, 그 다음에 파란색이 신재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독일과 같은 경우, 한국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일단 잠깐 보시고요. 재생에너지 상위국, 그리고 저탄소 상위국,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재생에너지 상위국에 원자력을 전혀 안 쓰는 덴마크, 아일랜드 같은 데가 이제 1, 2위고, 독일이 원자력을 조금 쓰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30%나 원자력을 쓰고 있는데도 재생에너지 상위국입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상위국을 보면 원자력을 이제 전혀 안 쓰는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벨지움 이렇게가 저탄소 상위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가 저탄소 상위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럼 독일과 프랑스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재생에너지 상위국이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탄소 상위국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력 설비 현황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전력 생산량이 여기서 보시면 가장 많은 게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고 프랑스는 뭐 아시다시피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은 감소하고 화석은 그대로 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증가한 국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발생 추이를 보면 재생에너지를 대폭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는 정체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요거는 독일과 프랑스의 온실가스 발생 추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독일보다 프랑스가 현저하게 낮죠. 그러면 탄소, 온실가스만 보면 요것만 보면 원자력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렇지만 원자력에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2월 달에 EU에서는 그 원자력 에너지의 녹색 산업 분류를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물 처분 시설 운영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EU 텍소노미에 원자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금 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들어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기 때문에 못 들어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2월 달에 이제 조건으로 내건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다섯 가지 중에 이 다섯 번째인데 왜 다섯 가지 중에 다섯 번째냐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가지는 다 해결이 돼 있어요. 요 한 가지만 해결이 되면은 원자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연간 CO2 배출량도 잠깐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2010년까지 10% 정도 증가한 이유는 이제 2016년까지는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배출원을 보시면 발전산업, 도로교통, 산업일반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에너지 사용량은 발전산업하고 산업일반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40%대인데 CO2 배출량을 보면 발전산업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산업 위주로 본다면 결국은 그 CO2 배출 가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놓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원전 제로 정책을 한 시나리오 1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 시나리오 2, 그리고 시나리오 3, 시나리오 3이 이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했을 경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기존 원전을 20년 동안 계속 운전을 한다 라고만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결국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글로벌 공통 이슈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정책의 출발점은 정파적인 담론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5년마다 바뀌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국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와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을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 방향 첫 번째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라는 게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 믹스 해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원전과 관련된 거를 보시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을 하겠다. 그리고 원자력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계속 운전 및 이용률 등을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좀 생겼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공급 위기가 일단 생겼고 가격 상승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원자력, 석탄, 재생에너지 이런 그 전원 믹스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원자력은 추가 확대 정책 및 폐로 계획 선회를 발표를 했고요. 석탄은 단기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은 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목표량을 대폭 상향을 하겠다.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세우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작년에 탄소 중립을 위한 이제 이행 정책을 다시 조금 수정을 해서 보면은 여기는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23년 3월까지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핫하게 오늘 이런 토의가 있지만 이런 토의가 상당히 정부가만이 아니라 국민과 또 전문가 다 함께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재생 발전 같은 경우는 간헐적인 이제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화력이 됐든 원자력이 됐든 다른 발전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기를 이제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이라고 제목을 뽑아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용량 경수형 원전 뭐 APR이라든가 뭐 OPR 같은 경우는 다수의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데 유리하고 최근에 원자력 쪽에서 핫한 이슈로 떠오른 중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난방이나
이런 수소 생산 등 활용에 유리하다라고 이제 IAEA에서 작년 9월에 만든 자료입니다. 탄소 중립은 언제까지 탄소 중립을 이룩할 것이냐라는 시기의 문제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하다. 2050 탄소 중립 전원 정책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이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몇 가지 시나리오로 제안을 한 다음에 결국은 국민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자라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력을 이렇게 쓴다면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게 2050까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가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발전사들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전은 중요한,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에너지 산업의 핵심은 탄소 중립 등 친환경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